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사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투표를 바로 붙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오늘 1시간 후면 국민의힘 4강 경선 당선자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사실 4등이냐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4등 후보 누굴까요? 있어서 지금 19분 전 투표를 붙였는데요. 지금 2,000명 넘게 투표해 주셨고요. 예. 나경원 46%, 안철수 54%인데 나경원이 되겠네. 어떤 의미입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인데 지금 일반 국민이시잖아요. 근데 상식적인 네. 분들이 투표하니까 안철수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하니까 나경원이 이기는 거지. 중도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무당. 얼마 안 돼요. 무당층. 예. 네. 거봐요. 무당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무속, 무당. 게다가 윤석열. 이렇게 다 연결되잖아요. 김건희. 그럼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지. 김건희가? 무당층. 번진. 무당을 대상으로. 자, 무당층. 자, 나경원 후보가 지금은 약간 저희 투표에서는 이제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 예상하기로는 나경원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투표 보고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랑 네. 생각이 달라요. 오.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해, 안타까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를 더 응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또 저 드럼통 TV 또 광고도 해줬기 때문에 채널 아직 안 살아났죠? 채널 저 장성철 TV로 다시 팠거든요. 새로 파신 거예요? 네, 장성철 TV 많이 또 구독해 주시죠. 아이콘을 드럼통으로 해놓고 장성철 TV. 근데 검색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 비슷한 이름이 맞나 보죠? 아니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잘 안 뜨나 봐요. 제가 검색해도 안 뜨더라고. 장성철 TV로 찾고 열심히 내려가시면 보인다고 합니다. 네. 드럼통이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박성태 실장님도 안철수, 저는 나경원 두 사람 중에서 솔직히 4등이라면 그래요? 이거 6대4 정도는 아까 저기는 45대 55였잖아요. 예. 그 정도였는데 저는 그 반대 정도로 6대4로 나경원 의원이 유지하더라고 보는데 6대4 정도면 뭐 모른다고 해야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모른다. 이거 순번으로 하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네. 지금은 저희가 이 왼손이구나. 2D 선거 방송입니다. 보니까 요 손이죠. 요 정도. 딱 요 정도. 원래 이 정도였는데 김문수 효과가 나왔어요. 아니 김문수래. 한덕수. 네.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서 그러면 김문수를 1등 몰아줘야지라는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김문수를 후보로 만들어야지만 한덕수와 단일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친윤 후보는 한 명이어야 된다. 나경원은 좀 빼자.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로 몰아주자는 심리가 저는 이제 TV 토론하면 김문수 장관이 한 30년 동안 산에 있다 내려오신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떨어질 걸로 봤었거든요. 예. 근데 김문수 장관 측은 후보 측은 대놓고 한덕수랑 단일화하겠다. 예. 나경원 의원 측은 왜 밖에서 이런 거 있냐. 윤심을 자꾸 팔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김문수 장관이 조금씩 TV에 나오면서 이분 경쟁력 없구나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한동훈이 좀 올라갔었어요. 예. 그런데 한덕수 효과가 생겨서 이러면 위험하다. 한덕수와 손잡이 좋은 사람은 김문수다라는 우리가 생각해봐요. 국민의힘 판단이 있다. 지지층에. 홍준표 후보가 만약 됐어요. 예. 한덕수 밖에서 경선 단일화하자는 한덕수 대행과 홍준표 후보가 손을 잡을 것 같아요. 뭔 개소리야 하고 말겠죠. 오늘은 그 친구들이 여기 개소리가 없네요. 오늘 판넬 때문에 좀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지자들도 그걸 어디서 개소리가 들리는데? 소리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어디 저량한 개소리가 들렸으랴. 시의 한편 같죠? 예. 네. 이육사 씨 같은 느낌이 그렇죠. 나긴 하네요. 생각이 안 나는데 잘하시네요. 느낌이.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 지금 집중력을 잃게 만드셨어요. 한덕수가 올라가서 나경원이 빠진다. 오히려. 이 정도 올라갔다. 이 정도. 재밌는 분석이네요. 네. 사실 이제 1시간 반이 지나면 우리가 다 알 거기 때문에 두 분의 예측이 어떻게 좀 맞았는지 알 수 있을 여론조사를 겁니다. 보니까 어제 발표된 게 쭉 있거든요. 리얼미터 리서치뷰 한국사회론연구소. 이걸 쭉 보면 1, 2, 3등은 뭐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죠? 한번 쭉 얼굴로 보여주시면. 얼굴로 보면 1등은 그것도 제가 지금은 2D로 저희가 쭉 드리면 선거 방송이 보통 그래픽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우리는 장치는 없으니까 손으로 저희는 2D로 하겠습니다. 1등은 이렇게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3등이에요? 저를 빼놓으신다고요? 지금 박성태 실장님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시는 겁니까? 지금 나 키높기 구두 신으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키 높이 구두를 신어서 그 정도 올라가신 거예요. 7cm 내가 더 높아요 지금. 그치. 유치하다고 했으니까 사실관계를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조사마다도. 왜냐면 이건 여론조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랑 크게 다르진 않을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여기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방금 소개한 여론조사들은 다 ALS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ALS보다는 좀 더 높아요. 예. 그러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보다는 더 원래 반영이 되지만 예. ALS보다는 덜 반영된다고 봐야 네네. 돼요. 그러면은 그런 효과를 보면 제가 그래서 아까 안철수 나경원이 ALS 조사에서는 나경원이 앞서 있거든요. 예. 하지만 모른다. 통상 보면 5대3 정도로 앞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5대3이 10 중에 5대3이 아니라 100 중에 5대3으로 네. 앞서 있는데 그런데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살짝 4.5대 3.2 보정이 좀 정도 필요하다. 보정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속 엎치락뒤쳐가는 모습 보여요. 그렇기 누가 때문에 1등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그래도 김문수가 1등하지 않았겠나. 홍준표 2등. 홍준표 2등. 홍준표 2등. 예. 한동훈 우리- 3등. 한동훈 3등. 한동훈 키로 하면 손이 2개밖에 없네. 이건 실제 키고 좀 그래픽으로 효과를 내주세요. 예, 지금 순위를 좀더 내려가 가져보자면 좀 더 내려가주세요. 자, 좀 더, 김문수가 1등, 조금만 더 내려가주세요. 홍준표가 2등, 한동훈이 3등 정도 할 조금만 것이라는 더 게 내려가주세요. 예.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박성태 실장님의 예상. 요게 그래픽이에요. 그럼 장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D로 좀 표현해 주십시오. 똑같습니다. 아니 팔짱만 끼고 있지. 나는 뭐 손이 나는 안 힘들어서 이렇게 해줘요. 나 나이 먹어서 힘들어 지금. 살밖에 감기도 잘 걸리고. 감기가 오래 가시네요. 그리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이 예. 안경을 다초점으로 바꿨더니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어지러지래요. 아이고. 지금 적응을 한 일주일 해보라고 그러는데 예. 정말 2-3개를 보여가지고. 건강이 최고 중요합니다. 네, 제 눈이 몇 개를 보여요? 2개. 2개예요. 네, 그럼 보이죠. 예. 그 저도 비슷한 똑같은 생각이에요. 전망을 네. 여전히 김문수가 1등 할 것이고 한동훈은 3등에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가 1등 못할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김문수가 1등이 아니야라고 예측하기가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문수 전 장관은 경쟁력이 좀 약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 뽑아야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과학적이지. 그래서 일단 현재 나온 흐름을 보면 김문수가 1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홍준표 후보랑도 비슷하니까. 근데 세 분이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ALS 조사 해보니까. 예. 그렇죠? 하지만 오차범위 전화 면접은 좀 아니니까. 차이가 날 것이다. 오차범위 아니니까 뭐 세 분 다 그냥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5분 정도 후에 투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한덕수 변수 때문에 이 국민의힘 경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예선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말말말로 박성태 실장님이 뽑아오신 게 있긴 하죠. 한독수 된 거 안 만들었어요? 아직 국민의힘 오늘 경선이어가지고 장난감 좀 안 될 것 같아. 너무 왜 재밌어. 안철수는 또 이렇게 뒤로 가려요? 진짜 너무하네. 아니 나는 이렇게 했는데. AI 아십니까? AI 아십니까? 양양자. 진짜 좀 많은 게 이게 나왔죠. 안철수 의원의 AI 공약입니다. 다 쓰레기예요. 아니 이재명 공약을 찢어버리는 거였는데 그랬어요? 안철수 거 찢는 게 아니라. 글쎄요, 잘못 알았다. 너무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반 안철수 안철수구나. 의원에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하세요. 그럼 안철수는 1시간 반 후에 어떻게 맞추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사과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예.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해 주십시오. 아니 됐어요. 네. 한독수 대행 거는 노코멘트.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 17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대선 출마하냐 정확히 영어로 not yet. 난 예. 제가 원래 집에서 연습했는데 그때 방송에서 하려면 발음이 안 좋은. not good. 성대모사 연습하신 거예요? 아니 Not 발음 bad. 발음 괜찮으셨는데요? not yet. 예. 아니 좀 더 원어민스러워야 되는데 어쨌든 한덕수 대행도 한국인인데요. 그렇죠. 예. 한국인이구나. 어쨌든 예. 뭐 그렇게 고액 한국인인지는 좀 뒤에 다시 또 더 얘기할 게 있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낮 4시 아니라 지금 너무 투레이트예요. 너무 늦었어요. 예. 나갈 거면 빨리 나간다고 하고 안 나갈 거면 안 나간다고 하든지 대선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출마합니까? 뭐 계속 그냥 간만 보고 있잖아요. 예. 정말 부적절하다. 노코멘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노코멘트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무예요. 예. 본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음. 왜냐면
동네 한씨가 아니잖아요. 권한대행으로서 대선을 관리할 권한대행의 가장 큰 책무는 안정적으로 대선 관리해야 될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제일 대선판을 흔들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한덕수 캠프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장성철 소장님이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좀 이야기하셨는데 당장 총리실에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총리실에서 비공식적으로 3호 대응팀을 입장을 만들었다는 발언은 네.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만들었나? 아. 비공식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거짓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만들었나 보네. 아니면 그러네. 주어가 그쵸. 총리실이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취재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총리실에서 만들었어요? 네. 장 있잖아요. 소장님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예. 우리 좀 뭐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 이제 너랑 해. 그러면 그게 비공식 팀인 거죠? 아니 저 그런 오. 것도 안 하고 우리 한번 이거 대응해보고 여러 가지 좀 연구해보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지. 네. 아니 사실 그건 아까 소문도 있다고요. 예, 소문도. 일부에서 그 김준일 평론가가 장성철 소장의 취재를 믿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스가 한덕수 캠프 쪽이기 때문이다. 네. 이런 걸 폭로하고 가셨거든요. 김질 평론가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한테 감기나 옮기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김질 평론은 괜찮던데요? 수요일날 나한테 감기 옮기고 목요일부터 괜찮아지고 저는 목요일부터 감기 증상이 아, 있었다니까요. 네. 이거는 전염이라기보다는 전달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근데 저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큰애가 어제 저랑 이렇게 뭐 작업 좀 했었는데 감기 옴팡 걸렸다고 집에서 아이고. 들어 누웠어요 지금.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큰일 났네. 건강이 제일 저는 이제 중요합니다. 거의 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본인의 취재는 신뢰할 만한 것이고 오늘 총리실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반박 가능하다. 이렇게 그럼 제가 이해하면 근데 왜 될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회자분들이 진짜냐고 계속 물어보지? 가짜 같아요? 아니 총리실 입장을 냈으니까. 아침에 김현정 앵커도 진짜예요? 진짜죠? 네. 라고 세 번 물어보더라고. 아니 김현정 앵커는 처음 들었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저는 총리실 입장이 나왔으니까 다시금 또 여쭤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3호 대응팀을 비공식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소문이 있다, 얘기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제가 계속 한덕수는 이래요 저래요라고 얘기한 거 구체적으로 한 10가지가 되는데 그거는 부인을 안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지. 오.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왜 그것만 꼭 집어서 왜 그래요?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의 와이프가 김건희야? 이 윤석열 정권도 맨날 김건희 얘기하면 그냥 팔딱 서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예. 과민 반응하고. 총리실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는 마음을 굳혔다. 예. 우리는 자전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전거요? 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굴러간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난다. 어차피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페달을 계속 멈추면 넘어진다. 따르릉 비켜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김문수한테 하는 말인가요? 나경원, 홍준표들한테. 자전거 김문수는 뒤에 태우고 갈 거예요 나중에. 아하. 근데 뒤에 안장이 없어요. 안장이 없나요? 어떻게 그럼 타고 가요? 맨날 이렇게 뒤에 아싸로 먹게 잡고 뒤 여기 나사 나온 걸 볼트 펼치고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결국에는 못 나올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나오는 것이 확정됐다. 오.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출마 시점을 지금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간다라는 것은 정확한 건지 노코멘트라는 말은 뭐냐면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정치권 용어예요. 정치인에서는. 노코멘트는 한국말이라니까. 이거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맞다. 근데 확인해 주면 내가 곤란해지니까 그냥 언급을 안 하겠다. 봐봐요.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할 때 뭐 답변이 제한됩니다. 뭐 이러고 진술을 거부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냐고요. 인정됐는데 본인한테 불리할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노코멘트도 같은 말이에요. 예. 정치인들의 용어 노코멘트는 맞아. 좀 근데 곤란하니까 물어보지 마. 이거예요. 맞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나오려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건데 예. 근데 한덕수 대행이 최종 못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와서도 안 되고. 오. 근데 벌써 꼭 그때 결정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서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안 되죠.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나갈 거면 진즉 사퇴를 했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사실상 캠프를 꾸리고 준비를 하는 거는 갑자기 예를 들어 5월 3일 날 4일 날 나간다고 출마를 공직자 예. 사퇴를 시한이죠, 대행 사퇴를 고날이. 하고 예. 나간다고 해요. 그럼 준비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선택의 최종 선택을 위해서라도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도
캠프든 뭐든 준비는 팀은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예. 나온 다음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러면 지지율이 촉촉촉 올라가야 되는데 촉촉촉 하고 있어요. 그냥. 촉촉촉은 뭐죠? 그냥 제가 지원했어요. 예리한님 그거 자꾸 따지니까 힘드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지원했어요. 예. 어떤 저는 어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어감만 느낌도 뭔가 애매하잖아요. 그게 아. 맞아요. 아, 그 어감. 약간 축축 처지는 느낌? 비가 오는 느낌? 그쵸. 약간 처지지는 않지만 그냥 애매하게 거기서 찰랑찰랑 거리는데 아. 찰랑찰랑이 너무 밝은 이미지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지원해서 촉촉촉이라고 했어요. 아, 네. 박성태 어를 하나 이렇게 창시하셨네요.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촉촉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끈질기게 얘기하신 거예요. 난처해지는데. 그냥 덤덤한 척 하세요. 예. 난처한 국문가시니까 난처한 척 박성태 그렇게 일타 강사의 말을 신뢰하니까 흉내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음, 아무튼 촉촉촉. 지금 지지율이 쑥쑥 올리지를 않고 그냥 촉촉하게 있어서 대행이 결국은 나올 수 있는 결단을 못 할 거다. 아. 주변인들은 일단 나가라고 계속 자기 손해볼 거 없잖아요. 어차피 임기 끝나면 보통 측근들 다 아웃이에요. 예. 집에 가서 어디 좋은 자리 찾아가지도 못해요. 파면당한 대통령의 총리실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총리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도 못 가요. 예. 마지막 배팅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이 돈도 안 내요. 아. 근데 한덕수 대행은 그 고민을 다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평생 결단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못 나올 거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나올 수 있죠. 예. 그땐 진짜 이상해지는 거다. 아. 평소에도 이상했는데 지금 그때는 더 이상한 결단을 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 사실은 한덕수 쪽 돌아가는 얘기를 한 두세 분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는데 예. 아까 저 이제 방송 끝나고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다고. 근데 제가 간격으로서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차에서 잤거든요. 네. 근데 끝나고 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오. 한 1, 20분이라도.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 찾아오는 거예요? 방송 오. 끝나고 제가 장성철 TV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셔야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네, 지금 구독자 다시 100명으로 됐어요. 아, 지금 7천 네. 명까지 갔다가 다시 100명으로 예. 돼가지고 빨리 구독자 올려야죠. 오늘 밤에 한덕수 관련된 단독 사안을 공개하신다라는 장성철 예고를 TV에서 하셨습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에 부적절한 면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존재 자체가 부적절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존재 자체가 저는 보면 센과 치히의 모임에 나오는 가요나신가요? 닮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외형적으로요. 외형적으로. 아 예. 얼굴 낯이 어둡다 알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김은진 같습니다. 얼굴을 빨리 못 보겠어. 그래요. 너무 예리해가지고 그렇죠. 내 말할 걸 내 뇌를 꿰뚫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눈치가 너무 빠르신 것 눈치가 같아요. 너무 빨라. 아, 지금 가요나 씨를 좀 찾아주시는데 예. 아는 것도 모르시는 많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마 이미지를 저희 제작진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김은진 아니 이거 거는 띄우면 이거 외모 비하가 되니까 띄우지 마세요. 예. 키랑 크고 좋으시죠 외모가 훌륭하죠. 아니 김은진 거는 그 60년대 거부터 2025년도 거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옛날 노래는 그때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긴 했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뭐였지? 까먹었는데. 예. 네. 근데 오늘 이제 경향신문 보도였나요? 그러니까 탈정치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뭘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 봐서는 캠프가 진짜 있긴 있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기문 2가 안 되게끔 하겠다. 예. 저는 캠프가 있다고 봐요. 일단 장수영님과 접촉하고 있는 두 분들이 명이나? 여럿이 있잖아요. 예. 실제 옆에서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일단 그 FT와의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건 방위비 협상. 원래 그러니까요. 이제 트럼프가 원샷으로 하겠다.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 그러면서 통상 문제와 방위 관련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다. 일본에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한다. 그럼 이쪽에서 조금 깎아주는 세게 불러놓고 관세를 조금 깎아주는 척하면서 방위비를 또 다른 걸. 곰팡 씌우고 예. 이럴 텐데 한덕수 대행이 주한미군 규모부터 해서 방위비 이것까지도 다 협상할 수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협상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분이 그러면 트럼프 책이라도 좀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거기에 제일 잘 맞춰서 트럼프의 기분 좋게 일단 살살 기분 좋게 해줘야 되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냥 다 주겠다. 네, 모든 걸 다 오픈해서 협상하자. 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출마를 꿈꾸는 게 아니라 미국의 부통령을 꿈꾸는 거 아닌가. 트럼프 때 잘 보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 방위 분담 협상도 그냥 하겠다 그러고 제가 갖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아서
비관세 장벽 철폐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환율 조작국 뭐 하면서 비관세 장벽 철폐 이런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응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겠다. 무슨 소리예요. 일단 영어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국인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까 국적 이야기를 하셨군요. 네, 그럼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게 많고 또 이건 총리실 보도 자료에 아예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FT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총리실에서 참고 자료를 기자들에게 했는데 거기에 딱 나왔습니다. 파이낸스 타임즈 기자가 그럼 방위 문제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권한대행 권한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까 발끈하며라는 표현은 총리실 보도 자료에는 없었는데 총리실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과는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 그렇게 밝혔죠. 헌법재판소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상해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냐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권력욕이 생기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병에 걸렸다. 대통령병에 걸렸다. 권력욕에 휩싸였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장성철 TV 검색하니까 제주 장성철 TV가 나온다. 이런 댓글이 쇄도하고 그게 있습니다. 며칠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그 정렬 기준 있잖아요. 그걸 최신으로 이렇게 하셔야 뜨더라고요. 저도 제가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근데 정렬 기준 관련성 말고 최신으로. 죄송합니다. 자꾸 제 거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최신으로 정렬 기준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그 당원 중에 장성철이라는 분이 또 계세요. 제주도에 도당위원장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검색되시는군요. 네. 저랑 친해요. 그분이 제주도의 여러 정치인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도에 제주도 도지사 될 수도 있어. 장 소장님 때문에. 오해를 외모도 비슷하신가요? 아니 저보다 체격도 크시고 저보다 한 2살인가 위신데 아주 뭐 경실련 활동도 하시고 이름으로는 인지도가 확 올라가셨겠네요. 많이 분 도의원 나오면 그냥 된대요. 그래서 도지사 출마하신다고. 자, 장성철 소장님이 뽑아온 말말말로 넘어갈까요? 윤석열의 궤변. 네. 어제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칼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적절한 비유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런 인식과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해괴망측한 발언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신 되게 웃긴 사람이야 라고 파면 결정 내린 거잖아요. 하나도 인정 안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리바이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상한 전직 대통령이었구나,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으로도 한 달에 한 2-3번씩 재판정에 나갈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오는 소음 섞인 저런 메시지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분도 나빠하시고 피곤하시겠다. 그래서 이 궤변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자. 가급적이면 우리 김은재 시사인에서도 우리 윤석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내란 종식이 쉽게 안 끝나다 보니까 윤석열의 궤변에 대해서 또 팩트 체크하거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팩트 체크는 이제 김준일 평론가랑 하시고 저희들이랑 그냥 좋은 얘기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음향이에요. 메시지가 없어요. 이제 오로지 음파만. 음파만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좋은 음악 듣는 게 나아요. 그런데 어제 졸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던데요. 또 피고인으로서 법정석에 앉아보신 장성철 소장님으로서는 이게 좀 어떤 피고인의 심리인가? 상상도 못해요. 거기 가면 되게 엄숙하고요. 다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재판장이 들어오면은 일어서고 나가면은 일어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의 표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존다고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죠. 잠을 못 잤거나 아니면 내려놨거나. 근데 둘 다 같이 겹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일 또 내가 내 대통령으로서 지금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외국도 나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내일 재판정 나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술 막 새벽까지 먹다가 나와서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왜 술을 마셨냐? 현타가 온 거지. 내가 이제 정말 감옥 갈 수도 있겠구나. 자칫 잘못하면은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대형 사고를 쳤구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든 거지. 옆에서 이제
김건희 씨도 내 말 그때 들었어야지 말. 당신 때문에 지금 나도 이제 지금 막 이제 특검 통과되면 나 어떡하라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현타가 온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은 많이 줄었잖아요. 93분 하다가 6분으로 줄었는데 네, 1차에 비해서. 네. 일단 93분 얘기할 때 재판장이 주기현 부장판사가 그렇게 큰 제지는 안 했는데 아마 주변에서 자꾸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 재판에 이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분이 많이 떠들면 이번 대선은 특히 폭망이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조언했을 가능성. 그래서 말을 안고 있으려니까 졸립죠. 이분은 모든 대화를 주도해야 되는데 판사 얘기하지, 검사 얘기하지, 변호인 나도 얘기하려는데 이번엔 판사가 또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 그러면 졸립죠. 결국 말을 못해서 졸게 네. 된 것이다. 저는 다른 전략이나 다른 그런 거라고 해도 말을 못해서 졸리고 이분 평생 처음 하는 경험일 거예요. 말을 제지당한다. 그렇죠. 예. 재판이 꽤 오랜 시간 진행된 6분밖에 못했잖아요. 집에서도 제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나와가지고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검찰총장일 때 검찰총장실 가서 말 많이 한 이유가 집에서 말을 못하니까 제지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졸 수밖에 없었다.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는 박성태 실장님의 어떤 판단에 따르면 이거는 본인이 잘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한 타겟책이에요. 잠으로 도망가는 거죠. 현실 회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장담하건대 그런 식의 재판이 한 달 정도 진행이 된다면은 2달 길면 안 나오려고 할 것이다. 너무 지루해. 안 나올 수 있나? 형사 재판은 무조건 나가야 과거에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안 나간 바가 있긴 하죠. 칭하고 그러면서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프다. 그 강제 구인. 뭐 형사 재판을 어떻게 빼고 해요? 제가 이제 오면서 과연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에 뭐였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황소개구리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생태교란종. 처음에는 황소개구리 들여왔을 때 식용으로 이게 사육을 하면 식용으로 해가지고 막 고단백질 이렇게 풍부한 고단백질을 서민들에게 싼 값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들여왔는데 보니까 팔리지도 않고 요리해도 맛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방생을 해가지고 강가에 있으면서 그냥 우리나라 참붕어든 그냥 물고기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생태를 교란시킨 거 아니에요. 네. 보수 생태 계란종인가요? 그러니까요. 고란종?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에는 공정과 상식, 이 정의로운 검사인 줄 알고 국민의힘에 영입을 했는데 오자마자 막 국민의힘 이런 당은 말이야 뭐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이러고. 그래서 그때 엑스파일로 경고하신 거 아니었어요? 경고했죠. 네.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당대표 너 하지마, 너 쫓아버려, 막 비대위원장 너 하지마 그러다가 막 두드러 팬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러다가 지금 황소개구리가 어떤 처지가 됐냐, 지금 강가나 호수에서 잡히질 않는데요. 이제 많이 잡아들였고 또 거기에 박멸에 성공한 거예요? 네, 거의 박멸? 우리나라의 토종 예를 들면 뭐 수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천적들을 풀어놨구나. 다 뱀이라든지 이런 데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이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니냐. 생태 교란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천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없어지는 단계. 그런데 윤석열 신당이라든지 윤어게인 뭐 신당 이런 걸 보면 진짜 아직 없어질 수 있는 단계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김문재 앵커님, 김계리, 뭐 배희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정당 못 만들어요. 정당은 조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또한 지역적인 조직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윤어게인당은 윤석열이 12월 3일 날 발표한 포고령을 정강 정식으로 할 거예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는 다 없애버린다. 시사인 김은지 앵커부터 잡아다가 비언 벙커에다가 밝히겠다. 그 의사들은 저기다, 특히 전공의는 잡아다가 처단한다. 뭐 정강 정책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해산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당은 만들어질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당은 태어나서도 안 되고. 만들어도 물론 뭐 당원 단계 말씀하신 건 안 놓겠죠. 뭐
우리는 우파들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좀 윤색해서. 근데 만들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이 선거 때 보면 수십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는 그냥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사실 전광훈 당도 뭐 기독자유통일당도 실제 그런 위치였는데 그들보단 조금은 그러니까 3%가 넘어야 총선에서 비례대표 넘어야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잖아요. 그걸 계속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이거든요. 광화문에 거리는 이분들이 몇 번 출구부터 몇 번 출구까지 상당히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의 의사에서는 그냥 한 줌은 아니고 두 줌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 주류가 결합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확 커진 거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게 포인트. 국민의힘 주류가 그렇죠. 이들과 손을 잡아서 이 나라가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파면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윤 어게인이든 뭐 비긴이든 신당을 만들어봐야 크게 안 될 거고 기독자유통일당보다는 좀 더 작은 극소수의 당에 그칠 수가 있다. 영향력은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곧 깜빵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더 영향력이 없고 영치금을 핑계로 후원 계좌를 만들겠죠. 봐봐요. 그 윤석열 탄핵 그 과정 중에서 제일 활발하게 활동했던 게 김나윤이잖아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지금 목소리 내요? 어디 갔어요? 없죠. 어디 갔어요 진짜? 윤상현은 보여요? 누구 캠프 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캠프 활동도 안 해요? 안 해. 뭐 한덕수라도 안 도와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요? 김기현 김기현한테? 대표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활동이 전혀 눈에 띄지 않잖아요. 나경원 의원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국민의힘 경선에 윤석열 대통령을 왜 자꾸 끌어들여요? 왜 나쁜 사람이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지지율 좀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네. 단일화이고 뭐 우리가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면 괜찮겠죠. 또 이렇게 살짝 또 바꿨어요. 김계리랑 비전을 공유한다고요? 아니 그 한덕수 대행이랑 한덕수랑 또 한다고 하대. 또 살짝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러긴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김나윤도 윤과 멀어졌다. 윤 전통하고 서서히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그 정광훈 씨도 목요일날 출마 선언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다 의미 없는 이야기,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화문 말고 이왕이면 저 멀리 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광화문에 하시니까 거기에 한 귀퉁이만 좀 내주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이 국민의힘이 자꾸 이분들의 목소리를 키워준 게 문제인 거죠. 대표적으로 그랬다가 폭망한 사람 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 정광훈이랑 같이 막 광화문에서 이랬다가 와 우리 이번 총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했다가 망했잖아요. 네. 똑같아요. 2020년 이번 대선도 출마한다 카던데. 네,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죠. 정광훈 씨의 핵심은 제 기준으로는 알뜰폰 사업자예요. 그래서 대선 주자가 하는 알뜰폰, 요 마케팅 일환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반명 빅텐트라고 하는 보수 일각의 프로젝트는 뭐 전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그리고는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 뭐 기타 등등을 다 모아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거든요.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면은 홍준표나 한동훈이 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랑 같이 단일화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김문수가 아까 유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만들려고 하는 인위적인 움직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1, 2, 3, 4등이 누굴까 그 순서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방금 예측한 대로 맞는지 좀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한 나 이렇게 될지. 두 분 같은 예측이신 거죠? 홍김한 나 이렇게 될지. 김문수가 1등 할지 홍준표가 1등 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결과는 공표가 안 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될지 뭐 공인된 언론은 안 나오잖아요. 누가 1등인지는. 근데 어차피 지금 여론조사로서는 정말 박빙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그래 누가 돼도 비슷할 거라고 보고 대신 이제 2차 경선에 들어가서 2명을 추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1대1 토론이 주도권 토론을 이틀 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후보가 한 명씩 잡아서 난 쟤랑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일단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때문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를 눌러놔야 자기가 이기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후보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김문수 후보는 자꾸 불려나가면 만약에 손해예요. 아 눈에 띌수록 표가 깎일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입을 열수록 표가 깎일 것이다. 물론 저만 김문수 후보가 제일 입만 열면 표가 깎일 가장 리스크한 후보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했듯이 한 30년 동안 산에 있다 내려오신 것 같은 그런 인식 체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신 분이 있죠. 홍준표 후보. 아 예, 이번에 예, 그래서 토론에서 정말 완전 심각하더라고요. 심각하게 깎였죠. 예, 그래서 예. 홍준표 후보의 이 말의 리스크도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에 대해 막 공격하는데 이분이 그러면 그 4인 주도권 토론을 4번 하고 그건 이제 1대니까 누가 안 뽑으면 어차피 안 하는 거긴 하지만 본인 토론을 한번 하죠. 본인이 주도권 관련 토론 한번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4명 참여 토론이 있거든요.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못 막아내면 사실은 2차 경선에서 컷오프 될 수도 있고 하향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한덕수 단일화를 위해서 김문수한테 몰아주자 이 분위기가 좀 있지만 또 많은 분이 저래서 이재명 대표와 대결한다고 하고 아예 후보에 배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토론을 TV 토론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가 말에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는 전조 증상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 출마 선언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막 공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수준 낮은 질문하면 어떡하냐. 생각하고 질문해라. 이런 기자를 공박하는 혼내는 그리고 기자가 질문하면 안 받고 나가버리고. 적대적 언론사라고 뭐라고 하고. 홍준표 후보 쪽에 그걸 담당하는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봤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대단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되게 그 당시 분위기는요. 거기서 기자들도 웃고 저기 뭐 홍준표 시장도 웃고 그래가지고 웃고 그냥 해프닝처럼 끝났어요. 다음날 오마이뉴스 기자 와서는 상당히 서로 뭐 또 웃고 그냥 다 풀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대단히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아유 대표님 기자들한테 그러시고 너무 재치 있으셔. 순발력 있고 위트도 있어. 뭐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버블에 쌓여 있으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 홍준표 시장한테 그거 더 말 못해요. 대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후보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못한다니까. 홍준표 후보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방자하다 이거지. 괜히 방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코믹한 그런 건 있는데 저도 예전에 들어보면 모 기자와 되게 가까운 유력 매체 기자가 되게 가까웠는데 나중에 유력 매체 기자가 그만두고 정치권에 좀 오려고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뭐 한 15년 이상 전에 홍준표 후보랑 얘기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말도 안 붙이더래요.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그렇지.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아니 저기 도움을 달라고 좀 당시에 이제 당대표도 했었고 그래서 도움을 달라고 갔는데 아주 오랫동안 쳐다도 안 보고 계속 다른 일만 하다가 왜 안 나와? 뭐 이렇게 하더고 그 자기 힘이 있을 때는 강약 약강이다. 그렇죠. 확 보여주는 거죠. 너 꿇어 임마.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코바콩이라는 별명이 들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한 번 못했잖아요. 그리고 탄핵 정국에서는 윤석열 탄핵 안 된다.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비상계엄은 해프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네. 저희가 방금은 아니고요. 한 5시 45분 정도, 48분 정도에 4등 후보 누가 될까 투표를 마무리했는데요. 3,800명이 투표하셨고 안철수 55, 나경원 44%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 결과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저희가 끝으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김동연, 김경수의 약세가 더 크다 이런 평가들이 막상 표를 열어보니까 나오고 있던데요. 그 사람의 약세. 그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나 권리당원 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에게 힘을 모아줘서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저 사람들이 김동연, 김경수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약체지? 그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대선 후보 경선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88% 정도 득표하지 않을까? 막 계속 이렇게 전망을 했던 거고. 거의?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좀 그 비율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 국민 뭐 민주당 지지층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면 그 수치도 좀 떨어질 것 같아서 88, 90까지는 안 나올 거는 같은데 어쨌든 누적으로 총합 말씀하시는 거죠? 네. 80% 초중반 정도 나올 거는 같은데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분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강렬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인데 권리당원은 이재명 후보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죠. 사실은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도 사실 권리당원들에서 지지층은 약한 편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두 후보가 이제 지난번에는 완전 국민 경선제였잖아요. 그러면 본선에서 이제 당원들은 권리당원들은 자동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선거인단에 누구나 전화해서 나 선거인단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은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각 후보 측에서 사전에 선거인단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이른바 조직인 거죠. 각 지역별로 조직을 막 선거인단 하면 거기 들어가서 예를 들어 뭐 김경수 후보를 또 김동연 후보를 지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그게 이제 조직을 그래도 물론 어렵지만 최소한 거기서 힘을 좀 보여야 차기에도 일종의 세력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완전 국민 경선제를 안 하면서 사실은 일부 지지층 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압도적으로 적죠. 근데 그 지지층도 참여할 의사가 많이 적어졌다. 그 동력이 줄어서 제도 세팅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왜 완전 국민 경선을 안 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일각의 세계인데 신천지가 단체로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이번에 무슨 건진과 통일교 나왔는데 통일교가 또 단체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뭐 염려를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완전 국민제로 완전 국민 경선제로 해서 선거인단을 조직화하도록 되면 이게 조직이 되잖아요. 각 세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향후를 염두에 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른바 친명이라는 그룹은 있지만 이렇다 할 대선 주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면 김경수 지사든 김동연 지사든 약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굴러서 세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제 추정인데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향후 당권 경제까지도 염두에 둔 이번에 룰 세팅이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90% 가깝게 현재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오는 건 민주당한테 불리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게 일극 체제예요. 사실은. 사법 리스크는 검찰의 선택적 기소도 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또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일극 체제는 이미 몇 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명분상은 방어하기가 애매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0% 이렇게 나와버린다. 그러면 맞잖아. 이런 얘기에 중도층에서 맞잖아 했을 때 할 말이 없죠. 그럼 남은 이제 과제는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떻게 좀 이게 좀 격차가 바뀔지에 대한 부분이긴 하겠네요. 격차는 약간 줄어들겠지만 눈여겨보는 건 이제 호남의 투표율. 투표율이요. 득표율이 아니라 얼마나 나오는지가. 그렇죠. 득표율은 높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경선이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투표를 아예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투표를 포기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모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지난 경선 때, 지난 대선에 경선 때도 호남이 사실은 투표율이 낮았어요. 전국이 다 해서 67%였는데 40% 초반대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때도 약간의 이제 호남은 좀 비판적으로 본 건데 이번엔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뵐 때는 일요일 날 결과 나왔으니까 그걸 분석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곧 나올 6시 반 정도에 나오고 7시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두 분의 예상이 얼마나 맞았는지를 다음 주 점검하는 시간까지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지금 저희가 짤로 다 남겨놨습니다. 자, 끝으로 근데 저는 잘 틀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밑장을 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서 상식적인 추정은 틀리고 저도 머리를 막 흔든 다음에 머리 상태를 비상식적으로 만들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가끔 틀려요. 참 이게 어려운 시국을 건너가고 있다 보니까 합리적인 평론으로는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미리 약을 뿌려오셨습니다. 장성철, 박성태 두 분께서 그 덕분에 이번 주도 저희가 앞으로 내다볼 일주일치 이야기들을 얻어갔고요.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